네, 자 이번 시간에 21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379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2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고. 택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고.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4번 옳지 않습니다. 23번 볼게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병원인데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렇습니다. 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든가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4번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네, 수정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 성형수술은 기업이 성형수술 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받는 건데 기업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의무 아니어도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 명세를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것도 틀렸네요. 발급 명세는 그냥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보내야 됩니다.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돼요. 네, 2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2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틀렸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이다. 네, 일반 과세자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맞습니다. 29번 없고, 자 신고납부에서 1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고지납부가 원칙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죠. 네,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 할 수 있나요? 고지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적이 그럴 때는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보다 3분의 1 미만의 실적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고지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나빠요.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영업이 부진해가지고 그럴 때는 신고해가지고 예정신고 때도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이거 틀렸네요.
폐업하는 경우는 말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25일입니다. 2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죠. 2번 개인 일반 과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3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네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죠. 다음 달. 3번이 옳지 않은 것.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2번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3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세액이 작으면은 고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는 우리가 없었던 내용인데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고지서를 안 날려보냅니다. 그건 그냥 예정고지 안 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4번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요.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수출을 한다든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투자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조기환급 대상이 되면 조기환급 신청이 됩니다. 4번 잘못됐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이거 틀렸네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줘요.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는 신고는 해요. 환급세액이 발생한 대로 그냥 신고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기간 끝나고 30일 내에 환급은 안 해줍니다. 조기환급이면 해줘요. 조기환급이면. 그런데 일반 환급의 경우는 확정신고 때만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다음 간이과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재화를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틀렸네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고요. 다음에 3번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죠. 맞습니다. 2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죠?
3번 일반 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뒤바뀌었어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앞부분이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되고 뒷부분이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되는 이 설명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했어요. 4번이 옳지 않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죠? 맞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3, 4번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둡시다. 부동산 매매업은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조업도 일부는 또 돼요. 방앗간 같은 이런 일부. 근데 이제 공장 규모를 갖추고 있어요. 공장 규모.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이런 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서비스업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전문 서비스업.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이제 그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의 대상은 되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 안 해주는 업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이런 전문 서비스업이라든가 지금 여기 나오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은 또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적용해 줍니다. 다른 업종은 8천만 원 이하가 간이과세자인데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해줍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종에 따라서 좀 제한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유형별 풀이는 다 해봤는데요. 소득세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로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으로 예정된 직접세이다. 네, 맞습니다. 직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3번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다. 맞아요. 4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부과 고지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소득세는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고요.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소득자가 신고함으로써 납부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다음에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다만 연말정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랬어요. 네,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하라.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 해야 되는 사업 대상자를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자, 그러면 일단 퇴직소득은 여기서 제외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종합소득 세목이 아니잖아요.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신에 뭐를 하죠?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끝내요. 연말정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로소득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면은 안 되느냐? 상관없어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내가 세금을 무리하게 더 낸 것 같아. 그러면 확정신고 때 다시 한번 계산해가지고 돌려받을 거 있으면 확정신고 해도 됩니다. 똑같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해가면서. 돌려받아 환급받을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신고해도 돼요. 그러나 신고해야 될 대상은 아니니까 1번은 아닙니다. 다음 2번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자, 분리과세 되면 일단 종합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그러면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라고 보면 돼요. 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느냐?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 1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2월 달에 연말 정산하잖아요. 공적연금 소득자는 1월 달에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그런데 공적연금 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 두 개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그때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다음 3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건 종합과세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잖아요. 공적연금도 연말정산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해당되는 거고, 또 공적연금도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지만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확정신고 해줘야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4번은요. 공적연금 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때 퇴직소득은 빼고 판단해야 돼요. 분류과세니까. 퇴직소득 빼고 보면은 공적연금만 있게 돼요. 그러면 공적연금만 있을 때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소득세는 신고 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랬죠? 맞았고요. 2번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만 있다. 맞죠? 3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나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기간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은 없어요. 3번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소득 구분이 옳은 것은 1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연금을 받는 것은 무슨 소득이어야 돼요? 연금소득이죠. 연금소득. 이자소득이 아니고. 다음 2번 곡물 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우리가 농업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비과세는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죠. 우리 사업소득 금액으로 넣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예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아니다 이거예요. 틀렸어요. 3번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슨 소득이죠? 이자소득에 나오죠. 이게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이자 받는 거예요. 그게 이자. 자기 원금보다 더 받는 거 이자소득이죠.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기타 소득에 있죠 이거.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고요. 1, 2, 3은 틀렸어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거주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이 사업소득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거주자가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을 때 폐업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을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소득세에서는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다음에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있다고 여러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면세 사업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강의료를 줄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그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니까.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3번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자는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분류과세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4번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옳은 것은 4번.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으면 일단 이자소득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분류과세니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라는 게 없습니다. 2번이 옳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할 땐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이자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이 필요경비다. 그러나요? 아니죠. 여러분, 필요경비 인정 못 받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요,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 공제라는 게 있죠. 연금 소득 공제.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연금 소득 공제를 적용해가지고. 수수료 이런 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3번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업무상 출장 비용이 필요경비다. 아니에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필요경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1, 2, 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을까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네,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 종업원의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이런 거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맞습니다. 2번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네, 주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 기간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2번 맞아요.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맞아요.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입국한 날은 아직 하루가 안 지났죠. 그래서 이 거소 기간을 따질 때 오늘 입국했다. 오늘부터 하루가 아니에요. 내일이 되어야 이제 하루 거소 기간이 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기간 일수로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해야 한다. 맞아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애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네,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 중간 애납이 면제됩니다. 3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예, 퇴양은 뭐예요? 분류과세니까. 4번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개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사업을 허위로 한 것 같다. 그러면 합산해버려요.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안 하는 것인데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도를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유장을 했으면 그거는 합산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손해배상금 이건 이제 법률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비과세. 법률에 그 법원에 공탁한 그 공탁금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어떤 계약을 서로 안 지켜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 돈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자를 달라. 그분에 대한 이자. 그것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이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2, 3, 4 보세요. 국내에서 지급받는 은행 예금이자, 이거 이자 소득이고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이자 소득이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이자 소득에 열거된 거죠. 맞아요. 다음에 21번 보세요. 다음의 금융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직장 공제외 초과발행금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무조건 분리과세. 요 세 개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과세 방법이에요. 근데 네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번과 같은 문제가 제법 그동안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가요? 이 소득세의 그 과세 방법에서 이자 배당, 그 금융소득 과세 방법, 그거를 아마 자주 봐야 될 것이다. 문제 풀면서 111페이지를 이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111페이지를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21번의 보기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있죠?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죠?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거, 법원 보관금 이자소득이죠? 그게 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4번에 있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하고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방법이 차이가 있다. 111페이지를 자주 열어보면서 내용을 좀 익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 이자하고 배당을 말하는 거죠. 승훈이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야.
이거는 말이죠.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승훈이 틀렸습니다. 상황.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야. 무조건이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하고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하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고. 지섭이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죠. 높은 세율을 원천징수하려고. 지섭이가 맞았습니다. 은희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올바른 것은 3번 지섭이. 다음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를 안 했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원천징수 안 한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3번 틀렸습니다. 4번. 은행 정기예금 이자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초과하면 종합과세. 다음 27번 봅시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라 이자 지급 개시일이 수입식이다. 이 수입식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통지예금은요, 인출일을 수입식으로 봐요. 인출일. 틀렸고. 2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아까 정리해뒀죠. 다음 3번.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이걸 비실명이라고 그러죠.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야 원천징수 세율이 90%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무조건 분리과세.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네,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다는 것은 법인세 세무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야 되니까 그 시점이 바로 결산 확정일이라고 그래요. 4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맞죠? 2번.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에는요, 분리과세 없어요. 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좀 헷갈리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있는 건데 사업소득 중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누구냐면은요, 직업적으로 보면은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처럼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처럼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보험 모집인 같은 그런 직업을 갖는 분들 사업소득자인데 연말정산을 그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리과세로 보진 않아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3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당기순이익을 계산했네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뭡니까? 필요경비 다 뺀 것이, 경비를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 아니냐? 근데 소득세법하고 우리 재무회계하고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세 세무조정을 좀 해야 돼요. 자, 거기에 지금 표가 가하고 나만 있나요? 가하고 나만? 세 개가 있죠. 자,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이게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일단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정산하기 전에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보고요. 자, 수익 항목 중에서 수익이 아닌 거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김한공 씨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이자 소득으로 봐야 돼요. 사업 소득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익 금액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회계를 할 때는 김한공 씨가 사업을 하는 무슨 제조업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김한공 씨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득세 세무조정할 때는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야 돼 하고 요거를 회사의 비용에서 뺍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회사의 수익에서 뺍니다. 이걸 영업의 수익에서. 자, 수익에서 이거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았으면 이건 영업의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번에 있는 수익 금액에서 200만 원을 빼니까 수익이 200만 원 빠지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비용 항목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 항목, 소득세. 재무회계에서는 소득세, 세금을 빼고 당기순이익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소득세는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세무회계에서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비용에서 빼주면 이익이 그만큼 또 증가하게 되죠. 아까는 200만 원은 마이너스 200만 원, 이거는 플러스 5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를 빼주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김한공 씨 배우자가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4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 없어요. 만약에 김한공 씨 배우자가 근무 사실이 없는데 급여가 400만 원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다. 그것은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비용에서 또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 인정 못 받는 500만 원 이익에다 더해야 되고, 수익으로 인정 못 받는 이자 수익 200만 원은 수익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만 더하면 되겠네요. 자,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을 더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1억 300다. 요런 31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험에 우리 교재의 출제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예요. 소득세 세무조정, 사업소득세 세무조정인데 우리 교재에서 이거는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좀 기억하는 거. 자, 소득세 비용 아니다 하는 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는 비용에서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입 같은 거 수익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3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